안녕하세요. 쌍티스마트 상생과 함께하는 2016 대입 전망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일단 대입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시 모집이 이 일정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시 학생부 마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2025년 8월 31일을 수시 학생부 마감으로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8월 30일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 애들은 이제 여름방학이 끝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한 하루나 2일 정도만 이 학생부 1학기 동안에 했었던 학생부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일부터는 거의 이제 어떠한 수정과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제 3학년 1학기 학생부는 계약하기 전까지 계약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요 하루와 이틀 기간 정도 내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전까지 학생부 점검을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점검을 하고 수시 상담을 많이 하겠죠. 그 와중에 본인의 이제 학생부가 좀 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좀 수정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이전에 계약하고 나서 하루와 이틀 정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도 이렇게 되고요. 대부분의 정시 모집은 이제 많은 고3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많이 이루어집니다. 졸업을 많이 하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이 졸업생의 결과를 수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시와 정시 모집 기간을 보셨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모의고사 일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3월 26일에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을 해서 5월 8일, 6월 3일, 7월 10일, 9월 3일, 10월 14일, 11월 13일 수능 전에 총 6번의 이 연습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재학생 기준이에요. 그렇죠? 재학생 기준으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이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어떤 학교 상황에 따라서 뭐 사설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교 내에서 만든 문제로 연습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학교는 이 6번에 주어진 이 학평과 모평을 연습의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모의고사 날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는 교육청이 주제로 한 4개의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평가원이 주체가 된 2번의 모의 수능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네이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즉 교육청이 주관해서 만든 이 4번의 모의고사는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능과는 엄청난 갭이 느껴져요. 갭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재수 N수생에 해당하는 졸업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졸업생이 6월 3일 이제 모의 수능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9월 달도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왔던 졸업생보다 2배 가량이 이제 실제 수능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 9월 달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재학생만 보는 학평보다는 또 어느 정도 졸업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수능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실제 수능과는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 5, 7, 10 학평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될 3월 학평이라고 생각해요.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학년과 2학년 때 봤었던 학평과는 엄연한 갭이 느껴지는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거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실제 수능과 매우 흡사한 수준으로 올라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2학년 10월 달에 봤었던 시험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고요.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1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3개월이죠. 보통 3개월 정도 가량을요. 이 수능 학습량을 소위 얘기하는 재수생만큼 한 유일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능 학습력을 다졌습니다. 이 역량이 3월 달 학평에
나와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등급과는 상관없이 이 원점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3월달에 만족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과목 말고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2학년 10월달에 봤었던 그 난이도 차이가 급격하게 느끼게 되는 영역이긴 해요. 보통 2학년 10월달에 보통 영어를 보면은 한 7, 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3학년 3월달에 보는 학평은요, 2%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이 경향이 실제 수능까지 쭉 이어집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이 1등급 영어의 비율이 한 4.9%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실제 여기 재학생을 보면은 2%밖에 안 돼요. 실제로 고3에 특히 1등급 받는 학생의 이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많은 친구들이 고3 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상대평가로 치러지게 되는 국어와 수학, 한국 과목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재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시를 메인으로 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영어를 잡지 않으면 수능 최저 전략에 있어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영어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영어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선생님 주구장창 얘기하거든요. 이 수능 영어는 하루에 딱 1시간만 합시다. 1시간만 하면은 충분히 2등급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수능 최저를 맞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 7, 10월은 솔직히 이제 점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시험은 아니에요. 대신에 여긴 분명히 연습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총 6번의 연습 기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3번의 시험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각 시험 시간, 국어, 수학, 영어, 탐구로 이어지는 각 그 시험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6월과 9월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받은 등급 그리고 백분위, 표준 편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수시 라인을 정하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정시로 간 아이들은 어쨌든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보다는 수시가 대부분 높게 써야 되는 거니까 6월달을 바탕으로 수시 라인 써야 되고 9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시 전에 보긴 하지만 성적표는 수시 접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죠. 9월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정식 성적표가 수시를 쓴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통 6월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 전략을 짜는데 물론 6월달에 결과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없는데 상당수 많은 친구들이 졸업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등급 하락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등급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기서 희한하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는 이때 못 봤지만 수능 때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알아서 6월달에 안 나오는 수능 최저를 수능 때 맞추겠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 전략을 짜서 수시를 쓰는데 그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많이 봐줘서 한 개 정도, 한 개 영역의 1개 등급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2개 이상 과목에서 1등급씩 올린다? 혹은 한 과목에서 2등급씩 올린다? 정말로 힘듭니다. 특히 탐구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매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3월달에 받았던 등급을 수능 때까지만 유지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졸업생들의 파상 공세를 이겨내고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현상 유지도 되게 잘한 건데 여기서 올린다?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달의 성적을 보고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보는 3월달 학평을요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잘 봐야 자신감을 가지고 1학기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3월달에 보는 학력평가 실제 수능처럼 제발 연습을 하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 6월달과 9월달이 평가원 주제 시험이잖아요. 6월달과 9월달 정도는 저는 도시락을 한번 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도시락을 먹어본 세대가 아니에요. 한 번도 도시락을 먹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능은 도시락을 싸와서 먹잖아요. 이걸 이 중요한 수능 시험 때 시도해 보겠다? 저는 전략적으로 아니라 보거든요. 물론 매 이 모의고사마다 도시락을 쌓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연습하겠다고. 뭐 그 정도 무리겠지만 최소한 6월달과 9월달 정도만큼은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도시락을 쌓아와서 먹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전국 전형별 모집 비율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포함한 학생부 위주 전형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시 비율이 가장 높은 해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논술과 수능은 상당히 적은데 문제는 전국이 문제가 아니죠. 선호도가 높은 서울 시내 20개 대학을 보시면 전국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12% 정도 돼요.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긴 하죠.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33%입니다. 많아요. 논술 대폭 늡니다. 10% 정도 되고요. 수능이 거의 40%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 전형별 모집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이 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약간 도전적으로 많이 쓰이죠. 한이나 뭐 2단계 정도 높은 대학을 쓰기 때문에 상향으로는 굉장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상향 정도가 아니죠. 우주 상향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술과 수능은 여러분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잖아요. 논술이든 수능 시험이든. 근데 학생부 전형 자체는 이미 픽스드 된 게 커요. 그렇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3학년 1학기 동안 기존에 쌓아 올랐었던 이 기록들을 대폭 뛰어넘기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과 40% 뽑으니까 정시 전형으로 많이 가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엄청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낙관적인 태도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고3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 정시 수능을 아주 메인으로 준비하지 않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잘하는 거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학습량이 없어요. 심하게는 5배 정도 학습량 차이를 보입니다. 이 수능 영역은요,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에요. 여기서 재수생을 이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2배, 3배 정도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지 성과를 볼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올해 대입은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작년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선택형 수능 유지되고 있고요. 심청정이 생각이 나죠. 심청정이다. 홍길동전이 생각이 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과학종 논술 정시 비율이 크게 작년과는 차이가 없어요. 자,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가면은 작년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오히려 작년도 굉장히 혼란했는데 작년 혼란은 약간 긍정적인 혼란이었거든요. 올해 혼란은 굉장히 올해 수험생들한테 부정적인 혼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올해 재학생이 너무 많아요. 전년도 대비 한 5만 명 정도가 많습니다. 경쟁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근데 내년이 되면 오히려 2만 명이 줄어요. 이건 뭐 현재 고3 친구들도 경쟁이 심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올해보다 더 엄청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현재 고2한테는 사상 최대의 재수생을 상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고3은 지금 고3대로 힘들고 현재 고2는 더 힘든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졸업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응시가 50만이 넘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 절반에 육박하는 무려 40%죠. 이 전체 수능 응시생 중에 이 졸업생이 포함된 비율이 3년 전에 30%가 처음 넘고서는 불과 3년 만에 40%를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정시 40%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뭐 서울의 선호 높은 대학의 절반 정도, 수시 여기까지 하면 절반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 뽑으니까 당연히 재수가 늘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정시의 특성상 대학의 급간 차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수능에서 틀린 거를 실력이라고 여기지 않고 실수로 틀렸다라고 생각한 친구가 많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미련이 많죠.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대학 레벨이 바뀌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재도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의대 정원 이슈가 여전히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일단 나온 거 보면은 교육부에서는 전년도 4,500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3월 말까지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이 돌아온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뭐 어떤 특정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부가 오지 않으면 다시 4,500명으로 백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4,500명으로 백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큰 난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올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지금 전공의가 3,058명이 아니라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뉴스를 보면 작년에 1,500명이 늘었으니까 올해도 1,500명 빼서 올해 정원 또이또이 해가지고 올해는 한 1,500명 선만 뽑자라고 한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쪽으로 보면은 1,500에서 4,500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렌지 범위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늘면 괜찮은데 이게 느는 분위기가 아니라 작년 대비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이 현재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의대 정원 이슈는 이 의대 정원이 1,500명대냐 3,000명대냐 아니면 4,500명 가느냐에 따라서 수시 정시 전략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입결을 보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 이슈도 있고 무전공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대비 입결비가 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의대 정원이 준다? 그럼 작년 입결이 그렇게 큰 유의미성을 갖기 힘들어요. 그러면 의대 정원 이슈가 없었던 재작년, 즉 2023 입결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또 2023년에는 또 뭐가 없어요. 무전공이 없었어요. 그렇죠? 5% 정도밖에 안 뽑았는데 작년에는 20% 뽑았잖아요. 올해는 25%까지 뽑아야 돼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럼 2023 입결, 작년도 2024 입결을 모두 봐야 돼요. 보는데 뭐까지 고려해야 됩니까? 무전공으로 인한 각 학과의 감소된 인원까지 비교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죠. 2023, 2024, 2025 입결까지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3년치를 보긴 하지만 보통 그 3년치가 유의미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3년치를 볼 경우에는 그 사이에 공백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입결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정적인 전략을 짜야 되는 교과 전형, 나중에 정시 전형까지 엄청난 큰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입결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고교 학점제가 큰 목을 하고 있어요. 고교 학점제는 올해 고1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게 2028 대입에 적용이 됩니다. 2028 대입 전형은 이제 2년 남았어요. 즉 현재 고3의 경우는 올해 포함해서 2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2028 대입 전형은 이게 이제 올해와 내년도 이 입시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게 될 거고요. 특히 2028 대입은요. 우리나라 대입 역사상 재수생의 장점이 가장 적은 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입시 전략을 짤 때 재도전, 즉 재수라고 하는 전략을
고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고려하고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재수를 하겠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요. 깔고 들어가는데 이런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삼수, 올해 고3할 때 삼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올해 있는 이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9에서 5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친구들은 9등급이죠. 이걸 여러분 삼수하게 되면 5등급으로 바뀐 점수로 가야 돼요. 이걸 대학들이 알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수능이에요. 보통 재수생의 최대 장점은 수능이잖아요. 한 번 더 보고 전에 봤었던 수능 경험까지 해가지고 학습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통합수능이 되면은 수능이 싹 바뀌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엄매랑 화작이 합치잖아요. 여러분들은 배웠었던 것보다 하나 더 해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이 빠지죠. 확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공계 같은 경우는 확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통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미적도 굉장히 재수생의 영향이 큰 과목이잖아요.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그 장점이 사라지고요. 특히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수생이 가장 막강한 분야라고 하는 게 탐구인데 완전히 사라지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년 전에 배웠던 통사 통과를 해야 돼요. 특히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통과도 해야 되고 이공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통사도 해야 됩니다. 거의 제로 베이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금 고일 같은 경우에는 통사 통과가 수능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충분히 대비를 해요. 그러면 이 탐구 영역에 있어서 재학생들은 결코 재수생 대비해서 학습량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능의 학습 범위가 대폭 줄기 때문에 재학생이 수능에서도 그렇게까지 재수생에 비해서 크게 불리한 편은 아니에요. 할만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수생의 2028의 경우에는 재수생의 장점인 분야가 굉장히 희석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학기제다 보니까 학생부가 대폭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교과세 때는 거의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2028에서 이 학종에서는 거의 뭐 재수생은 전멸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장수에서 비교가 불가합니다. 너무 많아져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8 대입은 졸업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전형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 현역에서 일단 어찌됐든 최고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전제가 생깁니다. 이전까지의 이 고3 재학생의 전략과는 조금 다른 전략이라고 보여요. 그 전년도에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였었던 무전공 선발이 올해도 지속이 되는데 문제는 작년보다 5%씩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학과 인원이 줄겠죠. 자, 무전공 선발이 되게 많습니다. 20에서 2%, 25%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입결은 높을 수밖에 없죠. 각 이 단과대학에서 거의 넘버 2에 해당하는 건데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 과를 늘리다 보니까 다른 학과의 인원은 당연히 줄었어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무전공 선발의 경우는 숫자면 굉장히 크고 탐구 역량, 자기주도 역량 이런 것들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커져요. 특히 작년도 고대 정시에서는 무려 2000%라고 하는 20바퀴죠. 20바퀴가 돌았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다는 거고요. 올해 전년도에 없었던 연대가 진리자유학부라고 해서 무전공 선발하게 됩니다. 무려 260명을 뽑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위권 이 대학, 특히 이제 서성, 나인 그리고 고대와 연대의 그 기본적인 학과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무전공 선발은 물론 이제 교과로도 많이 뽑고 학종도 뽑는 대학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집중된 편이다라는 것도 고민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작년도에 사탐론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2024년도 수능을 보시면 사탐2랑 사탐 2개랑 과탐 2개를 선택했던 이 학생들의 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한 수도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탐 2개를 선택한 친구가 과탐 2개를 선택한 친구보다 무려 7만 명 정도 많았고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한 친구도 무려 5만 명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과목별로 보시면 변동폭이 딱 눈에 띄게 변할 포인트 보이죠. 모든 사회탐구 과목이 다 늘었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탐 2를 제외한 이 과원 과목이 모두 다 줄었어요. 자, 사탐 과목 보시면 사회문화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죠. 왜 사회문화랑 경제가 늘었을까요? 당연히 이공계 친구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약간 이공계스러운 과목으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 문화랑 경제인데 이쪽 좀 더 늘었고요. 그리고 뭐 가장 학습량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생활과 윤리도
2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과탐 1 과목들은 모두 다 대폭 줄었고요. 특히 이제 가장 피해를 본 게 화학 과목입니다. 화학 과목. 화학 과목이 무려 마이너스 3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줄었어요. 자, 이러한 영향은 올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이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더 줄 거예요.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학교들이 수시에서는 이 필수 영역에 대한 벽을 다 없앴습니다. 올해는 거의 모든 대학이 없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시에서는 이공계를 가는 친구들도 사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갔는데 평가원 이걸 또 제대로 뒤통수 쳤어요. 그렇죠? 보통 평가원 수능은 이 수능 접수 결과를 보고 수능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작년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과탐에서 사탐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가장 실제로 평이하진 않지만 평이하다라고 소문이 났었던 생활과 윤리의 난이도를 대폭 올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윤이 최고 표점을 받은 게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무려 77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사탐과 과탐의 표점 차이를 조금 좁히는 그런 영역을 보여주긴 했어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탐 2의 표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6월 목표가 100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좀 줄여서 과탐 2랑 과탐 1의 최고 표점 최고 점수를요 조금 줄여놓는 경향성이 보였습니다. 자, 만점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생활과 윤리와 윤리 사용자가 대폭 줍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어렵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이 이 접수 결과를 보고 난이도 조정을 했다는 거의 명백하진 않지만 우리가 심증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올해도 이럴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평가원의 난이도는 6월달, 9월달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6월달, 9월달 수능은 독립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서로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 각각의 별개의 시험입니다. 6월달이 쉽고 9월달이 어렵다고 해서 수능이 그 정확하게 중간에 내는 거냐? 아니에요. 평가원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 선생님들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올해는 어렵게 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어려운 거예요. 보통 수능을 우리가 퐁당퐁당 낸다고 하죠. 어렵게 내면 그 다음에 쉽게 내는데 쉽게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교육은 그렇지도 않아요. 들어가신 분들이 마음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올해 생활의 윤리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올해도 어렵게 나올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올해도 여전히 사탐론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 더 심할 거 얘기 들어요. 그리고 교차전도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수 넘어오는 게 이공계들이니까 그걸 조금 이제 완화해보고자 여전히 작년처럼 사탐의 난이도를 여전히 높게 설정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긴즉슨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오는 게 물론 학습량 자체는 굉장히 줄어요. 줄지만 과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요. 전체로 작년 사탐 경우는 난이도가 상승이 됐고 표점이 높아서 이 정시에서 교차 지원해서 오는 아이들이 탐구 영역에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교차 지원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최대 장점은 전 탐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에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거죠. 자,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향성보다는 과목별로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이 난이도가 상승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 학생이 적으니까 올린 경우도 있고 생체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그럴 거냐? 그건 모르죠. 과학은 항상 많이 바뀌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탐의 영향은 어쨌든 필수 응시 폐지 대학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고민했겠죠. 과탐보다 사탐을 봐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고민한 이유는 과탐이 더 어려워요, 사탐이 어려워요 문제가 아니라 학습량 자체가 달라요. 보통 과탐이 사탐보다 2배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2입니다. 2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과탐에서 사탐 넘어가게 되면은 학습량에 여유가 생깁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럼 그 남은 학습량을요 어디다 쓰느냐? 국어, 수학, 영어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탐론은요 단순하게 탐구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특히 국어랑 수학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오는 게 이공계 학생들이죠.
이공계 학생들이 이 과탐에서 조금 벌은 시간, 사탐 넘어와서 벌은 시간을 수학 1, 2에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수학 1, 2에 많이 쓰고 아니면 국어에다 써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통계치에 잡히진 않긴 하지만 국어와 수학에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이 사탐론을 하게 되는 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탐론이 매우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바로 작년 수능에서도 사회탐구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표점 자체를 높였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탐론은 수시에만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탐에서 사탐을 옮기면 등급은 보통 많은 학생들이 오르는 편이긴 해요. 근데 무조건 오르진 않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30%도 안 올랐다고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부하기 편해지는 건 맞아요. 대부분의 옮겼던 친구들은 등급이 오르건 뭐 현장 유형은 상관없이 공부하기 좀 편했다는 공동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시에서는 좀 다르죠. 정시에서는 어쨌든 벽은 열었지만 가산점으로 새로운 벽을 세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특히 가산점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해요. 이 가산점이 탐구에서의 한 문제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학교도 있고 이대처럼 세 문제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점도 잘 보시고요. 이제 넘어가려면 본인의 과탐 성적이 4등급 아래다. 4등급 초 말고 4등급 중 정도에서 아래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탐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4초거나 3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은 좀 넘어가는 건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와 더불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과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건데 이거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할게요. 보통 요 이제 세 영역 국어 언매를 할 건지 수학에서 미적을 할 건지 과학에서 과학을 할 건지 대부분 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량이 많은 과목입니다.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능 과목 선택에 대한 영역은 인문계보다는 이공계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언매와 화작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전 철저하게 취향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매 자체가 화작보다 학습량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매가 공부하기 그렇게 힘드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친구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딱딱 들어맞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언매 자체가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데 공부하고 나서는 문제 풀 때는 좀 더 쉬운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쪽을 좋아하는 친구는 언매가 맞아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언매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학습량이 적습니다. 화작은 맘만 먹으면 어떤 친구는 2주 만에 끝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만큼 학습량이 적어요. 근데 화작 문제 자체가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지문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경향이 큰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약한 친구들은 차라리 외워서 푸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매와 화작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취향 차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이 어느 쪽이 맞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 언매와 화작은 그렇게까지 아이들의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선택의 차이가. 근데 수학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적과 확통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학습량 자체가 너무 많고 미적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8문제밖에 되지 않잖아요. 물론 영향은 크지만 근데 공부하려면 수학 1, 2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수학 1, 2가 훨씬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공계 학생들은 미적 공부를 수학 1, 2보다 더 많이 한 친구들도 있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극악인 과목이죠. 그래서 본인이 미적이 안 돼. 수 1, 2는 좀 하는데 미적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학 등급이 4등급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확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통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확통 문제는 맞춰요. 그리고 시간이 확 줍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이. 그 남는 시간은 차라리 수학 1, 2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국어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만큼 미적의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수학에서 4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은 이공계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통으로 가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탐, 사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탐놈이 무조건 유리한 거는 아니에요. 대학마다 특히 정시에서 가산점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대학은 가산점이 크고 어떤 대학은 적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 좀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 과학탐을
4등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4등급이 아래쪽이다라고 하면 사탐론 저는 가급적 추천드리고요. 4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사탐론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본인이 뭐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갖고 싶어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수능 최저가 좀 걸려. 왜냐면 같으면 재학생이 수능 최저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나는 수시에서만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상위권 친구들도 뭐 사탐으로 가서 뭐 1, 2등급 받겠다라는 전략,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사탐 1등급 받는 건 되게 힘들다. 왜냐하면 인문계에서도 사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소위 얘기한 덕후가 많기 때문에 이 덕후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탐 1등급 따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상위권 친구들은 뭐 극히 일부를 빼고는 사탐 너는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2026 대입은요 전년도보다 훨씬 더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 불리한 환경이 맞고요. 변수 자체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고교학점제 때문에 재도전의 기회가 대폭 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랑 내년.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를 어쨌든 두 번 내에서 가급적 이 대입 스케줄을 끝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가장 좋은 건 현역으로 끝내는 거죠. 어쨌든 현역으로 끝내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